자, 그럼 오늘의 파트 3는 난이도는 중중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쪽에 있었던 문제들이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중반에 가면서 조금 3인 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좀 말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의도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Part 3보다는 여러분들에게 Part 4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오늘의 의도 파악 문제에 나온 유형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갈게요. 자, 의도 파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의미도 되게 잘 아셔야 되고요. 보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와 보기의 해석이 완벽하게 되어야만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거 볼까요? 이달의 토익 강사상을 누굴 주면 좋을까? 추천 좀 해줘봐. 그러니까 야, 김진영 열심히 하잖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근데 걔는 지난번에도 탔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자, 그럼 이게 뭐예요? 걔는 지난번에도 탔잖아 라는 말은 걔한테 또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남자의 추천은 뭐냐면 야, 누구를 보면 좋을까? 여자가 추천했어요. 김진영 열심히 하잖아. 이러니까 야, 걔는 지난번에도 탔잖아. 걔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어때?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렇다면 남자는 왜 걔는 지난번에도 탔잖아 라고 말했나요? 그럼 여자가 suggestion 한 거를 거절하기 위해서죠. 너의 제안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생각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등장하는 거. 자, 그럼 이런 거 어때요? 여자가 이제 가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밥스켓에서 나온 고양이밥 찾는데 고양이밥이 안 보이네요. 이러니까 남자가 아, 저희가요 최근에 판매하는 브랜드들을 다 바꿨어요. 이러면 지금 여자는 가게에 와서 밥스켓 브랜드를 찾으러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아, 저희가 브랜드를 바꿨어요 하면 여기서는 더 이상은 뭐를 취급하지 않는 거죠. 밥스켓을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여자는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느낌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 저희가 브랜드를 다 바꿨어요.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파트 4에서는 정말로 중중상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일단은 문제의 순서가 뒤집혀 있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패러프레이징이 나온 문제들이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문제가 나오는 걸 확확 잡아내기가 여러분들한테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 더더군다나 의도 파악 문제 3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각정보 문제는 꽤 풀만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내 친구가 크로아티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추천해줘서 나도 여행 가보려고 전화했어. 그러면은 여행을 가보려고 전화했으니 저쪽은 여행사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크로아티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차표가 있는데 워낙 여름 피크 시즌이라서 400유로는 한대. 좀 비싸긴 한데 말이야. 요즘에 크로아티아가 제일 예쁜 시즌이라고 해서 연락 좀 해줘.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이 크로아티아가 제일 예쁜 시즌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 앞쪽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400유로라고 하는 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의도 파악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의도 파악이 앞쪽에서 언급했던 것과 뒤에서 언급했던 게 등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 얘기를 꺼내고 그런데 크로아티아가 지금 제일 예쁜 시즌이라잖아? 그러면은 그만큼의 돈을 내더라도 지금 아름다운 시즌에 가보는 게 좋겠다. 돈 가치를 아마도 할 거다. 그 돈을 사용해도 좋겠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흐름들 한번 좀 봐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의도 파악 문제를 생각을 할 때에는 따옴표의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잘 엮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거 한번 볼게요. 나는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와,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봐.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놀라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움을 얘기하는 건데 그 놀라움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플러스적인 느낌으로 와, 진짜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그러면 It's impressive. 진짜 놀랍다, 멋지다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야, 나는 이렇게 엉망인 건 처음 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나쁜 거에 얘기를 쓸 수도 있죠. 나쁜 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나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라는 느낌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그다음 뭔가 좋은 게 등장을 하게 된다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느낌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긍정적인 느낌이라면 impressed 이런 느낌일 거고요. 부정적인 느낌이라면은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라는 불평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해커스에서 빅풀이라는 공부 앱을 출시했습니다. 나온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가입자가 2만 명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앞에서부터의 흐름을 볼까요? 지금 앞에서부터 흐름이 뭐냐면 빅풀이라는 앱이 나왔고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오늘은 2만 명이나 가입을 했다면 야, 오늘 가입자가 2만 명이었어 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저 빅풀이라는 앱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사람들이 저 빅풀이라는 앱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의 인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의도 파악 문제는 나오는 문제들이 새롭다기보다는 나왔던 문장들을 여러 번 꼬아서 계속 비슷비슷한 유형들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시험에 나왔었던 그 흐름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의도 파악만 잘 커버를 하셨다면 나머지 3, 4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2에서의 우회적인 답변들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파트 1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해커스 기본서만큼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정리를 해두시면 파트 1에서는 어려움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 날도 춥고 그리고 첫 번째 토요일 시험이라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는 길이 쉽진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4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파트 4 부분이었어요. 파트 4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 소개하는 인트로덕션이 한 개의 지문, 그러니까 파트 4 총 30문제잖아요. 하나, 둘, 세 문제를 하나의 지문으로 봤을 때, 한 세트로 봤을 때 하나 나왔어요. talk, 말씀하는 거 3개의 지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가 tourist, 들에게 얘기하는 게 한 세트. 그 다음 봐주세요. excerpt from a meetin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excerpt 무슨 뜻이에요? 발췌록 이런 의미입니다. 발췌록이라는 건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 회의의 중간에 들어가도 물론 우리나라 말로 하는 회의에 들어가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가만히 들어봐야 내용을 따라갈 수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는 미팅도 그 발췌한 부분이 그런데요. 영어로 하는 부분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보통 excerpt from a meeting이 나오면 그게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서 종류별로 치면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그 다음에 news report가 2개 나왔고요. telephone message 2세트 나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10개의 지문 중 몇 개가 나왔는지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게 2개 세트, 2 지문이고요. 인용 지문이라는 건 따옴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의 뜻을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 나오게 된 앞뒤 뉘앙스를 듣고 이제 답 찾아주는 그런 부분이죠. 대신 패러프레이징이 돼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읽으면서 듣기까지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종류별로 오늘 2세트가 나왔던 음성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음성 메시지 영어로 뭐라 그래요? telephone message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텔레폰 메시지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지금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비즈니스 상에서는 많이 쓰이고 토익에서는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자, 볼게요. 안녕하세요, 누구씨.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하고 받으면 이게 part 3가 되겠죠. 그래서 남녀의 대화로 흘러가는데, 파트 4에서 전화 통화라는 건 100% 음성 메시지예요. 파트 4는 한 명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화했는데 상대방이 부재 중이라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청자 언급, 안녕하세요, 누구씨 하고 이름을 불러줘요. 하지만 청자 언급, 우리가 토익에서 고유명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누구씨라고 이름 불러주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씨, 저 에리카예요 라고 제가 제 이름만 얘기하면 화자 언급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소속처가 나오면 내용이 달라져요. 여기에 소속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누구씨, 저 해커스 어학원의 에리카설 강사입니다 하면 해커스 안 중요.
에리카 설 안 중요해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소속처라는 거죠. 어학원의 강사구나. 그러면 물론 질문에 나오기도 해요. 다음 중 스피커 말하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강사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완전 높진 않아요. 진짜 이거를 잘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의 내용을 집중하기 위해서요. 제가 어학원에 강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전화해서 나 이 근처에 잘하는 미용실 있나요? 머리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리는 없겠죠. 아니면 우리 강아지가 지금 굉장히 아파요. 이 근처에 잘하는 동물병원 아나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리도 아마 없을 거예요. 수업 얘기하거나 영어 얘기하거나 시험 얘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학원의 강사라는 사람이 전화했으면 그런 내용이 내용이 국한되겠죠. 그래서 주제 중요하고 주제와 세부 사항에서는 당연히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청사항인데요. 메시지라는 건 나와 상대방이 전화통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전화통화도 안 된 사이에 뭔 글이 요청이 있겠어요. 90%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전화 좀 다시 주세요 라는 요청사항, return a call, make a phone call, 전화해 주세요 라고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굳이 제가 막 외우세요 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해만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 흐름을 기억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이드가 얘기하는 건 딱 앞부분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가이드구나, 말하는 사람이 가이드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죠. Attention tourist. tourist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고 우리의 투어가 어쩌고 저쩌고 our tour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하는 사람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는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앞부분에 자기 소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 관광의 여러분 가이드를 맡은 에리카 설입니다. 라고 제 소개를 하는 건 굳이 안 썼어요. 제 소개를 한 후에 첫 번째 여행 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시티 투어, 서울 시티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기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고요. 점심 식사는 여기서 하신 후에 단체 사진을 찍고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러분 호텔로 모셔다 드리는 6시간 시티 투어입니다. 라는 식의 여행 일정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가이드는 한 명이 다수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규칙에 대한 얘기가 잘 딸려와요. 규칙이라는 건 뭐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는 제대로 된 규칙은 아니에요. 뭐뭐를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대로 된 규칙이죠. 그럼 하지 마 라는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지 마세요 라는 건 please 라는 단어 빼고 얘기 좀 해볼게요. 토익에 잘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don't, 뭐 please 붙일 수 있어요. please don't 이런 말 쓸 수 있고요. 뭐뭐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에 not allowed 이런 표현이거나 not permitted 이런 표현들 나올 수 있겠죠. 자, smoking is strictly prohibited in this area. prohibit 뭐뭐를 금지하다 또는 제한하다 restrict 이런 표현 쓸 수 있고요. 또 쉽게 조동사로 얘기해 볼까요? 뭐뭐 하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에 shouldn't 등등의 표현들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규칙 얘기에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자, 소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좀 해볼게요.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종류별로 나오는 걸 제가 좀 써봤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직업에 종사하는 이제 전문직들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사람 호스트라 그러죠. 호스트에 대해서는 인물 소개가 잘 안 나와요. 호스트가 오늘 초대받으신 게스트 스피커가 누군지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의 게스트 스피커는 누구십니다 하고 끝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 업적, 지금 뭐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은 업적에 대해서 얘기가 잘 나오죠. 게스트 스피커에 대한 독특한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의, 미팅 등에서 새로 온 뉴 인플로이 나오는데요. 뉴 인플로이라는 건 엊그제 대학을 졸업해서 말단 직원으로 입사한 완전 갓
초년생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게 많이 없어요. 회의에서 말단 직원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보통은 경력직을 소개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와 라이벌 회사인 어떤 회사에서 10년간의 경력으로 이런 업적을 쌓으시고, 그 다음엔 그 전에 회사 어디 기업에서 어떤 경력을 쌓으신, 그리고 우리 회사의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스카웃되신 김 이사님, 이런 식으로 경력직 직원 소개해요. 워크숍이죠. 여기서 발표자, 프리젠터 소개하는 경우 있고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수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receive, 상을 받다라는 표현에 receive라는 동사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명사가 recipient고요. 하나 더, win이라는 단어가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단어건 저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파생된 수상자, 물론 위너가 승리자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상이랑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The winner of 삐리립 award, 삐리립 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퇴임식에서 퇴임을 앞둔 퇴임자에 대해서 retirement party 써드릴게요. 퇴임식, retirement party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퇴임을 한다는 건 그동안에 매일 회사에서 봤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굳이 약속을 잡지 않는 한은 따로 만날 일이 잘 없죠. 그래서 farewell party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farewell이 무슨 뜻이에요? 굿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farewell party 하면 송별회라는 의미로 내용이 쓸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필수 어휘가 좀 있었습니다. 꼭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었던 단어들이 좀 있어서 그걸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놓여져 있거나 쌓여져 있는 상태 표현에 대한 단어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입니다. 따라서 상황 자체의 배경이 굉장히 사무실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창고라든지 뭐 이런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택하고 파일하고 스탁이란 단어는 재고를 쌓아두다는 동사로 쓰여지게 되고요. 이 중에서 특히 파일하고 스탁이란 단어는 명사형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탁이란 동사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스탁이란 단어는 명사로 재고와 함께 주식이란 뜻도 같이 갖고 간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sort란 단어는 분류하다고 정리하다 뜻이고요. place, put, lay, leave는 놓다란 뜻입니다. situate하고 locate란 단어는 위치하거나 자리 잡다 뜻이고요. arrange하고 set out은 정렬하다 뜻이고 display, 진열하다 뜻입니다. 밑에 example을 잠깐 보시면 have it arranged in lines가 되면 줄지어 정리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is placed on the desk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다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만 have it arranged는 놓여져 있는 상태, is placed도 누군가에 의해 수동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쓸 때 쓰죠. 현재 동작이 아니라 놓여져 있는 상태적인 것들을 파악한다라는 것들, 이렇게 have been 플러스 pp인 현재 완료 수동태와 함께 밑에 있는 수동태까지 기억하시고 오늘 뒤에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별 필수 어휘에 대해서 두 번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토익 문제를 풀다 보면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서 상황적인 것 또는 풍경적인 사진에서요. 항해에 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친숙하지 않은 단어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쭉 한번 정리해 보시다 보면은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친숙해지실 거니까 배 그림이 나온다든지 바다 그림이 나올 때는 이런 단어를 좀 염두에 두시고 푸시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 같이 가볼까요? dark하고 pour, peer, harbor란 단어가 있고요. off란 단어가 있습니다. 알 발음이 조금 강하게 들어가면 울프라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알 발음이 좀 약화되면 부두하고 선착장에서 우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서 부두과 선착장 항구라는 명사형으로 먼저 정리를 해두시고 출발할게요. Into the distance는 멀리서란 뜻이고요. Be floating, 떠있죠?
보통 정박되어 있는 그림과 함께 배가 물에 떠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be flood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stream, 내가고 흐르다란 단어고 coast, 해안선입니다. be tied up에서 정박하다는 뜻이 나와요. 정박되어 있다라고 쓸 수 있고 묶여져 있으니까. be docked라고 되면 선착장에 대다라는 뜻으로 왜 우리 주차장에 파킹되어 있는 상황을 쓸 때도 표현 비슷하게 쓰는 것처럼 배도 정박되어 있다라고 해서 docked라고 쓸 수 있고요. anchored라고 해서 닻을 내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be sailing 들어가면 항해하다 뜻이고요. edge of the water, 물가입니다. splash, 치다, 철벅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open sea, 망망대해, row paddle이라는 단어가 노를 젓다란 동사로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hore, 해안가고요. offshore 들어가면 해안가에서 떨어진 뜻을 반대 방향으로 쓸 수 있고요. overlook, 내려다보다, calm, 잔잔하고 차분한 뜻이고 be reflected는 물에서 나오는 경우가 항해 그림에서 많으니까 밑에 이렇게 반사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be reflected 쓸 수 있다라는 거 하고 waves하고 surf란 단어가 파도, crash란 단어가 부딪히다는 단어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 단어 중에서는요, 쌓다라는 상황하고 위치되다 이런 단어들을 좀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항해에 대해선 정박한다든지 떠있다, 그 다음 부두가 선착정이라는 단어들도 잘 기억하셔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리스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따옴표 추론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일단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따옴표의 해석이다. 다시 뭘 하지 마라? 따옴표 해석은 하지 마시고 따옴표를 왜 말했는지 감정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그 부분은 따옴표를 보고 나오겠어요? 아니면 잘 들어서 따옴표 주변에서 답을 찾아야겠어? 잘 들어서 따옴표 주변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결론, 따옴표 직전 직후의 감정 시작, 감정 시작. 감정을 잘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좋다, 싫다, 가능, 불가능, 동의, 비동의 또는 천천히 빨리 진행해 주세요. 감정이 포인트.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concern, 반대는 reassure. 걱정이 돼요. concern. 걱정하지 마세요. reassure. 시간이 돼요. possible. 시간이 안 돼요. impossible. 아, 그 제안 되게 좋은데요. favor, 반대, not favor. 동의에 agree, agree. 반대는 disagree 또는 decline 한다 또는 reject 한다. 결국 전부 다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서두를 거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slowly.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 빨리 자리를 빼줘야 돼요. soon. 이런 양대산맥의 감정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구체적인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참에 네일샵이 너무 잘 되니까 우간다로 네일샵을 뻗어갈까? 아, 근데 우리가 그래도 매니지먼트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는 좀 적지 않니? 그러니까 해당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내용에서 추론 가능한 건 상대방의 제안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걱정, 안심, 걱정. concern, reassure. 뭘 답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는 concern을 답하셔야 되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경력이 짱짱하잖니?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거는 concern이에요. reassure. 그거는 reassure. favor, not favor. favor로 봐주셔야겠죠. 그런 감정 포인트. 자, 다음 예제. 내가 고회가 시작이거든. 저 말을 왜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부분에 해석을 묻는 문제가 절대 아닌 거. 분명히 해당 따옴표의 직전, 직후의 감정을 잡으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귀를 못 찾고 있어. 완전 길친가 봐, 저처럼. 그래서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 내가 회의실 비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니? 라고 했더니 아, 내가 알긴 아는데 내가 지금 일이 있어.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나 말고 내 동료한테 한번 부탁해 볼게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라고 말하는 건 나는 직접적으로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어떤 느낌? 너를 직접적으로 헬프한다? 아니면 너의 제안, 너의 요청을 decline 한다? 바로 decline 한다 또는 reject 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impossible 하다까지 볼 수 있겠죠.
다음에요. 우리가 이번에 주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라는 말을 왜 하는지 몰라요. 주문을 많이 받아서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주문이 많다고 자랑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건 전혀 모르는 거. 무조건 직전이나 직후에 감정표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번 달에 주문이 너무 많아서 너가 요청한 그 주문권은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해줄 수 없어. 네가 이번에 요청한 주문권은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는 건데 내가 요즘 되게 바쁘거든. 아우 되게 아쉬울 게 없는 업체죠. 내가 되게 바쁘니까 그냥 한 번에 대량으로 주문할 수 있는 건으로 주문을 바꾸는 게 어떻겠니? 라고 상대방 고객에게 제안해요. 그러면은 업체인 나는요. 상대방이 처음으로 주문한 건을 받아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동의 비동의? 비동의. 한마디로 이런 표현들 충분히 가능하겠죠. 상담원의 요구사항을 meet, 맞춰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표현으로 가능할 수 있다. 자, 다음에요. 다른 그룹이 기다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그룹이랑 같이 파티하자라는 내용인지 다른 그룹이 기다리니까 우리가 빨리 자리를 비워주자인지 그거는 내용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다른 그룹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뭐죠? 이제 곧 끝내자. 천천히 빨리 서두르자 라는 느낌으로 봐줄 수 있겠고 다음에 이번에 방문객이 300명이에요. 그 300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몰라요. 우리가 300명의 인력으로 3만 명을 대해야 된다면 그건 되게 적은 인력이니까 걱정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 했는데 300명이 나왔어. 그 느낌 자체는 이번 첫 이벤트가 성공적이다 비성공적이다? 그거는 성공적이다라고 봐줄 수 있고 좋다 싫다? 좋다라는 느낌으로 봐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따옴표 추론이고 결론. 절대로 이 부분의 해석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리스닝이니까 반드시 직전이나 직후의 내용을 들어서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따옴표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따옴표 직전, 직후의 감정. 뭘 잡아라? 감정을 잡아라. 시험장에서는 따옴표 문제는 매달 5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파트 3과 파트 4를 합쳤을 때 전체 69문제에서 대부분의 오답률을 차지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준비해서 시험장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전략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